자, 지난 시간까지 현대시를 마무리 지었고 오늘 이제 산문 파트로 돌입을 하게 됐는데 오늘 목표는 일단은 이 산문 파트 해서 2챕터까지 끝내는 게 목표긴 한데요. 어디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고요. 뭐.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 고전 산문에서 서신여 설화, 도미였지 잠깐. 도미설화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시 파트가 아니지 고전 시가 파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고 나서 이 교재의 순서가 그 순서를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설화 파트도 몇 개 설화래. 산문 파트도 몇 개 안 되니까 일단은 갈래의 어떤 흐름을 잠깐만 보고 나서 작품 배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 그냥 지난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거긴 한데 고대 쪽으로 가면 뭐가 있었다?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죠. 이 예술 안에는 노래와 춤과 이야기가 다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뭉텅이로 즐기던 과정에서 다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종합예술이라고 불렀던 거지. 근데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나자 뭐로 찢어진 거야? 운문이라고 하는 갈래와 산문이라고 하는 갈래로 찢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 운문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죠? 운율이 있는 글이야, 그지? 리듬감 있는 글들을 말하는 것이고 산문은 흩어질 산자죠, 그렇죠? 리듬감 없이 그냥 쭉쭉 줄글로 써나가는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었으니까 우리는 오늘 산문 파트를 볼 텐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보면 돼요. 일단은 산문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운문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이 녀석은 그냥 큰 틀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제1단계는 설화의 시대가 가장 먼저 오죠. 설화라고 하는 건 말씀설자를 쓰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설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3가지 세부 갈래가 있지.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불리우는 3가지가 있어. 아마 신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너희 2학년 때 문학교과서 제일 첫 번째 파트부터 배웠던 작품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산문 파트의 고전 산문 파트의 제일 첫 번째는 항상 뭐 주몽신화, 그지? 그 다음에 수로신화 이런 식의 신화 얘기들이 많이 실려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당구신화라든지. 그래서 신화를 제일 먼저 시작하죠. 신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성성이 있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신화가 건국신화 쪽으로 많이 뭉쳐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막 고대신 막 타이탄 얘기 나오고요. 그죠? 대지 여신 가이아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서구권 문화의 신화들을 보면 창세와 관련된 신화가 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과 관련된 신화가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뭐 해모수가 내려와가지고 주몽을 낳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단군이 천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 나라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동시에 전설이라는 갈래도 만들어지는데 전설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죠. 보통 전설이라는 이름을 달면 현재 남아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과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서초종로학원 지하 2층 빨간색 벽돌 밑을 보면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의 얘기 전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있고 그것이 왜 거기에 있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민담이라고 하는 건 흥미있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야, 그치? 재미난 이야기에 거기에 뭐가 담겨있을 때 교훈까지 담겨있을 때 우리는 그걸 민담이라고 부르죠. 민담 같은 경우에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냥 그 재미만으로 전승될 수는 없거든요. 너희들이 흔히 아재개그라고 표현하는 너희들은 지금 하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 우리 때는 정말 재밌었던 거거든, 그치? 뭐였지?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거 니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처음 듣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만드기 시리즈 모르죠? 우리 때는 난리였어. 최불암 시리즈 하면 기가 막혔었는데 아무튼 재미만 있어서는 전승이 안 돼요. 근데 그 재미 안에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교훈을 주는 바가 있으면 전승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민담까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챕터의 도미설화라든지 설신여설화 이런 작품들이 실은 여기서 설화 파트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참고 삼아 알려드리자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보통 첫 번째 챕터에는 신화가들이 나왔었어. 보통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품들은 단군신화, 주몽신화 이런 작품들이 대세였는데 요즘엔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요즘엔 트렌드가 바뀌어서 민담 쪽으로 좀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설화 파트는 자, 결론부터 말해보자. 이 녀석은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역시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내신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는 뭐만 잘 챙기면 된다. 요게 포인트야. 상징적 의미 혹은 상징성만 잘 체크하면 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어떤 사회상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징적 의미들만 잘 잡아주시면 설화 챕터는 해결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설화의 시대가 흘러가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전이라고 하는 건 제목 그대로 가짜 전기야. 그래서 전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일대기를 말하는 거지. 이 녀석의 특징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설명하는. 오케이? 나름대로 이제 설화처럼 그냥 허무맹랑한 전기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맞나? 그 재미난 이야기 속에, 가상의 이야기 속에 뭘 담아? 교훈성 혹은 비판성을 담아. 그래서 이 가전은 되게 중도적이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지? 소설은 허구성이야, 그치? 뻥인데 그 뻥이 너무 리얼리티, 그럴듯해가지고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게 소설이라면, 가전은 설화적 속성과 이 뒤에 나올 소설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징을 지니는 거지. 일단은 뻥이거든, 그치? 근데 그 안에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일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가전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끝에 사평이 덧붙는다는 사실이 있어. 사평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의 평가야. 그래서 이 녀석은 실은 중국의 어떤 역사서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요 사평 부분에 뭐가 포함된다? 비판이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공방전 배웠을까? 공방전 같은 작품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울 작품으로는 아마 국순전 같은 작품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술을 의인화하고 돈을 의인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펼쳐지죠. 자, 이렇게 가전이 한창 막 만들어지길 당시, 참고로 그 당시 중국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었냐면 뭐 전등신화라고 하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뭐 서유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요 중국에서 유행했던 그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가전과 합쳐지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세 번째, 고전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야. 참고로 그 당시에는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소설, 자그마한 이야기거리라는 뜻인데, 이 소설은 현대에 있는 소설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전 소설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다양화가 벌어지기 시작하지. 앞에서는 이런 어떤 범위들이 특정한 어떤 특성들을 딱딱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연애 소설, 그렇지? 영웅 분담 소설 등등의 여러 가지 모티브를 담기 시작하면서 가정사 소설 뭐 등등등 다양화되면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수능에 나오는 건 뭐다? 얘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품별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일단 서사를 알아야 돼. 오케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야. 소설,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서사에서 중심적인 인물, 사건, 배경 잡아 놓으시고요. 핵심적인 갈등 요소 파악해 놓으시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읽을 때 보통 연계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수특의 지문이 나오면 보통 실제 연계는 이렇게 반만 걸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을 보여주거나 이런 식의 결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보는 부분이 어디쯤이겠거냐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예측도 가능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당장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월달까지였나? 오케이, 2월달까지 토파보기 공부했었잖아, 그지? 토파보기를 봤었을 때 거기서 우리 뭐 주인공의 이름은 희준인데 주인공은 쪽 빼고 악역이라고 표현했던 중심 인물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만 보여준 장면도 있었죠, 그죠?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인물 관계들을 잘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독해력을 끌어들이는 게 방법이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되셨죠? 일단은 고전사문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본 거고요. 고전서부터 집중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 앞에는 약간 뭐랄까 질거리였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면서 느꼈을 거야. 우리 오늘 보게 되는 1번 챕터와 2번 챕터에 있는 작품들 뭐 어려운 거 없었지,
그냥 룰루랄라 읽히지 않잖아? 아니었어? 신나게 읽으면서 그냥 재미나게 감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레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 3분의 지우자부터. 첫 번째 작품부터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으로 도미설화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 있죠. 도미설화. 자, 시작해볼까? 자, 가봅시다. 도미설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참고로 설화나 3분 챕터의 경우에는 다른 버전에, 그러니까 좀 구조가 다른 건 없어. 표현 방식이 다르거나 어휘가 다른 버전의 표현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린 지문 버전으로 갑시다. 자, 도미설화 가자. 무슨 얘기 담겨 있는지 볼게요. 도미는 백제인이었다 하면서 백제에 관련된 이야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구절구절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 자, 한번 가볼게요. 도미는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촌에. 벽촌이 무슨 뜻이죠? 벽촌. 깡촌. 그렇지. 완전 시골이라는 뜻이죠. 완전 시골의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잠옷 의리를 알며 그 안에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죠. 등장인물 둘 나왔죠, 그죠? 도미가 있고요. 도미에 처가 있습니다. 도미는 뭐랄까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의리 있는 인물이었고요. 도미의 처는 절개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런데 이때 백제 왕이었던 계로 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도미를 불러 말해보죠.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꿰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로 왕이라고 하는 악역이 등장합니다. 지금 왕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가? 시험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시험의 경우에서 계로 왕은 첫 번째 왜곡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지? 야, 이 세상에 저 뒤에 숨어서 야, 돈 줄 테니까 좀 도와줘봐 이런 말을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은 없다, 그지? 말하면서 왜곡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줍니다. 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꿰니까 대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죠? 자기 자신은 도미죠.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도미는 뭐예요? 아내를 신뢰하고 있는 중이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쭉 읽고 있죠. 자,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도미를 머물게 하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 그리고 종자까지 다 빌려주어서, 종자는 이제 하인들을 말하는 거죠. 마치 왕이 진짜로 온 것처럼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먼저 사람을 시켜서 오늘 밤에 왕이 오실 거다라고 선언을 해놓습니다. 가짜 왕이 왔습니다.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장기를 두어 이겼다. 내일은 너를 불러다가 궁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 어지러이 굴었다고 돼 있지. 뭐예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써야지. 권력자예요. 횡포가 보이고 있죠. 그 당시라고 해도 권력자 횡포가 없었던 건 절대 아니다. 분명히 횡포를 부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하면서 어지러이 굴려고 하죠. 부인이 말합니다. 국왕에겐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망령된 말이란 게 뭐야? 허투루 하는 말, 쓸데없이 하는 말이 없다는 뜻이지.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무조건 옳은 거니까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면서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딱 요거야. 지금 도미의 처가 정말로 당신이 왕이야? 나에겐 이건 기회가 되는 것인가? 하면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빨리 못 벗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지혜를 쓰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상태로 끌려가 버리면 나는 정절이 더럽힌 여인이 될 테니 그러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시간을 만든 거죠.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 여종을 단장시켜서 수청을 들게 해버렸어. 좀 슬픈 얘기야, 그치? 지혜 속에 실은 도미의 처 역시, 자, 이거는 여기서는 요쪽의 챕터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당대의 또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치? 신분제, 사회의 어떤 부정적 측면 볼 수 있죠. 여기서 그 누구도 도미처의 종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얘는
생전 모르는 사람들의 장난 때문에, 그지?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 혹은 자신의 주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절을 더럽혀야만 했죠.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다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후에 게르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열받아서 도미를 죄로 얼거 두 눈동자를 뽑아버리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에 띄워보냈어요. 두 번째 나옵니다. 그쵸? A 챕터, B 챕터 두 개로 나눠서 그냥 설명할게요. 햄퍼로 계속 부리고 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입니다. 야, 와, 무조건 와. 부인이 말합니다.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또 거짓말인 것 같지, 그지? 그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믿고 허락을 했었죠. 결국 이건 또 역시 두 번째 지혜 파트죠, 그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결국엔 뭘 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들을 마련함으로써 계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어. 하니까 왕이 믿고 허락을 했죠. 부인은 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강옥이 이르렀지만 건너갈 수 없어서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에 홀연히, 설마 이거 써야 될까? 그래, 쓰자. 홀연히, 이런 말들이 우리 고전문학 작품들의 특징이잖아요. 무슨 성이 드러나는 장면?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개연성이랑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우연성의 반대말은 개연성이에요, 그죠? 우연은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고, 개연성은 치밀한 구조 안에 설계되는 것들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배가 떠오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죠? 자, 우연히 배가 와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천성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남편은 안 죽고 있었던 겁니다. 만났네요.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 아래 이르렀습니다.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고구려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백제 사람이었지만 고구려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며 객지에서 인생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예요? 이웃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다.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철천일원수 백제놈들아! 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절대로 받아들여줬을 리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받아들여줬고요. 이렇게 해서 객지에서 인생을 마치면서 내용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오케이. 자,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건 딱 두 가지 요소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라고 봐. 요거. 게르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당대 사회상, 그리고 도미와 도미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당대 사회상 이런 양면들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문항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죠? 솔직히 어려울 만한 작품은 아니거든. 이 정도만 체크하면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좀 해볼게.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실은 도미와 도미처는 왕의 횡포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 그치? 자신의 거처도 잃어버렸고 시력도 잃어버렸으며, 그치? 큰 위기를 겪게 됐잖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이겨냈죠. 생각해봐. 이거 과거 사회야. 백제 정도의 레벨이야. 아주 옛날 옛적에 왕이 뭐라고 말했어. 그러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왕이 뭐 한 거야? 맞선 거지, 결론적으로. 싸워서 이겨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민중 의식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시키면 죽으라면 하다못해 죽는 신형이라도 했던 그런 시기에서 왕을 상대로 거짓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계략을 걸고 있죠. 왕이니까 무조건 뭐랄까? 받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부당한 명령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 정도 잡으시면 도미서울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도미설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설시녀설화라는 작품을 볼게요. 설시녀설화. 뭐 누가 보면 뭐 여성들에 대한 영웅적 이야기가 중심인 거 보니까 여성 작품이 중요한 건가 보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작품도 약간 뭐랄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내고 사랑을 쟁취하는 연애 중심의 연애 중심의 설화라는 측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작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보면서 사회상 읽어내시면 되고요. 구절의 상징적 의미 이런 것만 잘 잡아내시면 돼. 가볼게요.
설시녀는 율리의 평민 여성이다. 율리니까 밤골 정도로 된다, 그치? 밤골 마을에 설시성을 가진 평민 여성이 있었어요. 비록 한미한 건 뭐지? 한미하다. 한미하다 무슨 뜻일까? 처량하다. 조금만 방향은 맞아.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보잘것없고 고단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했죠.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설시녀라는 인물이 등장했고요. 감히 일반인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뭐랄까? 아름다운 행실과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누가 주인공 아니랄까봐요. 자, 그런데 진평왕 때였습니다. 참고로 이 진평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당시의 배경도 나오는 거죠. 진라란다. 진평왕은 신라. 두 개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신라 때입니다, 그죠? 이 작품의 배경은 신라로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진평왕 때 그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데도 전국에 수자리 설 차례가 되었는데,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수자리를 선다. 근데 나이가 많아도 였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수자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 부분이 해석이 되겠네. 수자리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번역하면 징병이에요. 가서 진지 보수공사에도 참여하고 또 경계 근무도 서고 이런 식의 일들. 그러니까 군징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한테도 군징역을 시켰다는 거, 이건 중요한 장면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당시의 사회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불합리한 사회상이 될 수 있지. 조선시대까지 이런 양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 A집이 있고 B집이 있고 C집이 있어. 그럼 집이 이렇게 있으면 뭐 A집은 가족이 총 3명이고 2명이고 5명이면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지. 각 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총 이 마을에서는 총 3가구가 사니 3명이 징병을 나와야 해 라는 식으로 법령을 내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젊은 친구 한 명이 나가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버틸만 하겠잖아, 그치? 근데 2명 있는 집은 어때? 문제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 이런 식이라면 아버지가 나가는 거 우리가 봤던 상황처럼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 백성들의 여력을 고려해서 훌륭한 정치를 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정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수자리를 소개됐대. 자, 그런데 문제는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차마 멀리 떠나볼 수도 보낼 수도 없고 또 나는 여자니까 대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극심하게 번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량부의 젊은이 가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실. 두 사람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두 사람이죠. 설시녀와 가실의 이야기입니다. 가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마음가짐은 곧은 남자였습니다.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시녀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죠. 자기보다 뭐 물론 설시녀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 심각한 거죠, 그죠? 이거는 이쪽은 동수저 정도면 얘는 흑수저 이런 느낌이겠지. 자, 그래서 어쩔 줄 몰랐는데 설시녀가 아버지가 늙어서 종군하게 된 일을, 종군하다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수자리를 서다지, 그치? 같은 말로 봐두자. 수자리를 서게 된다는 얘기를 듣곤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한낱 용렬한 뭐예요? 보잘것없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남자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로서 자처하여 왔으니 나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으니 불초한 몸으로 부족한 몸이지만 아버님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는 보통 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가장 뭐랄까 표준적인 해석은 헌신적 인물이라는 측면이죠, 그쵸? 누군가를 위해서 돕겠다라고 마음 먹고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의도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저런 설시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됐죠? 자,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헌신적인 인물.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대신 갈 테니까 나랑 결혼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대신 가드릴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설신녀가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해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끌어 말합니다.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하여 가려 한다니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그냥 수가 없다. 무엇을 갚을까 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니 가실은 절 2번 하고요. 땡큐 라고 하죠. 이에 가실이 물러나와 혼인할 기약을 청하니까 설신녀가 말합니다.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창조에 관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편하지는 않겠으니 그대가 수자리 살러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 나를 받아 성례하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합니까? 거울을 나누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거울이라는 뭐가 나왔어? 상징적 소재가 나왔잖아. 그치? 일단 우리가 보통 거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고구려 신화나 이런데 주몽이나 유리왕 이야기를 봐도 알고 있죠. 거울 반쪽 쪼개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두 사람 간에 뭔가 사랑과 이별의 정표로 쓰이고 있는 것이었죠. 참고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거울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떤 느낌? 이 거울을 뭐에 비교하면 좋을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보다 더 비쌀 거야.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귀한 녀석이었어. 그래서 이 거울을 쪼개므로써 나중에 다시 합쳐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에 대한 팀사를 확인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요. 자, 참고로 이 거울이라는 소재가 우선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보자. 거울이라는 소재가 과연 이런 뜻만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들 거울하면 현대신화 소설에서 이런 거 많이 본 적 없어? 내가 오른손을 내미니까 거울 속에 자아는 왼손을 내밀지. 우리들의 악수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쵸? 뭐예요? 보통 자아를 성찰할 때도 쓰이는 매개체입니다. 맞죠? 오케이. 두 번째, 또 거울이라고 하는 건 뭔가야?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귀한 것이었거든. 훌륭하고 귀한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뭔가 진리 그리고 뭐 광명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거울, 그치?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요? 사랑과 이별의 징표로 쓰였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이거 뭐 문제 나와도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소재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 거울을 찾아봐라라는 식으로 내신 문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거울을 주고받죠. 하면서 한 조각씩 가지며 말하죠. 이것으로 뭐래요? 신표를 삼는 것이니. 지금 거울이 뭐래요? 신표라고 하죠. 신표 무슨 뜻일까요? 신, 믿음이야. 그치? 믿음의 징표라는 거지. 나 당신과 약속합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 결혼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후일에 합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실은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말 한 필이 나오죠. 근데 이 이 설화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지금 봐봐. 그럼 거울이 나왔고 말 한 필이 나왔으니까 이건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치? 상대방에게 준 거야. 설신녀는 거울을 가실에게 주었고, 가실은 말 한 필을 설신녀에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쵸? 일단은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뭔가 사랑의 증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준 거니까, 그지? 자, 아무튼 근데 이거 말고는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꼭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뒷부분에 가서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잖아. 일도 없어요. 아무런 역할도 안 합니다. 아무튼 가볼게요. 하면서 자, 이 말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천하에 좋은 말이니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오. 이렇게 그냥 독선을 깔아놓고는 뒤에 없어요. 지금 내가 간 귀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이 되게 하시오 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나라에 사유가 있어. 사유는 이유라는 뜻이야.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군사들을 교대시키지 않아서 가실은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6년이 지났지만 가실은 귀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귀환을 원래는 3년 가량이 지난 뒤에 뭐 오고가 갔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치? 3년이 지났으면 와야 되는 건데 6년째가 안 오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이제 걱정스러워지는 거야. 우리 딸내미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가장 그 남편을 구하기 좋은 시절이 막 지나가서 노처녀가 돼가고 있는 중이야.
그치? 요즘이야 40대에 결혼하는 거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40대면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대 후반쯤만이 되면 결혼을 거의 포기한 지경이라고 했던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네요. 옛날엔 저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요, 그죠? 뭐 아무튼 애가 자꾸 나이만 먹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딸한테 말하죠. 처음으로 3년을 기억했는데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 가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설신여가 예전에 아버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실과 굳게 약속하였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군하여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인물들의 태도가 보이죠? 역시 뭐예요? 신의를 중시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죠? 어려움 없어요? 하물며 국경에 바짝 가 있어서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가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몰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식언하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식언하는 건 뭐니? 식언하다. 식언하는 것이 어찌 인정입니까? 이런 건 어휘력이잖아. 얘들아, 앞에 있는 식자가 무슨 식자일까요? 찍어봐. 언은 뭐냐? 말이야 말. 그렇지, 말씀 언자죠, 그렇죠? 말씀 말을 언자고 그건 말을 식하는 거야. 먹는 거. 그렇지, 나이스, 맞아요. 먹는 거 식사할 때 그 식입니다. 말을 먹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됐지? 식언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무튼 아버지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딸아이의 어떤 장성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결혼해야 되라고 외치니까 서신이 일단 안 되라고 야를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자신이 늙고 딸은 장성했지만 별 필요 없다고 해서 억지로 신혼 시집을 보내려 하였고 비밀히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사회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가부장사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잡으면 돼. 불합리한 사회상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요소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그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혼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나를 정해서 사람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설신녀는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엔 도망도 실패. 마구간에 가서는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때야. 참고로 이때에도 물론 이때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무슨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무런 배경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누가 등장해? 가실이 교대되어 왔습니다. 그쵸? 그때 가실이 등장해. 딱 그 타이밍에. 됐죠? 우연성이라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뼈만 남도록 마르고 옷은 남루해서 옷 남루하다는 건 어떻다는 얘기지? 막 터져있고 누추하고 이러다는 뜻이죠. 지저분해서 집안 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 근데 그 가실이 뭘 던졌어요? 바로 앞에다가 쪼개진 거울을 던지네요. 됐죠? 거울이 드디어 자신의 기능을 하고 있죠. 사랑의 정표. 그러니까 설신녀가 받아가지고 소리내어 울었으며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결혼당한 남자는 뭐야? 아무튼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해서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 백년해로라고 들어봤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작품 전체에서 확인할 만한 것은 여기도 역시 이 두 이야기의 어떤 종합체를 보면 결국 이 민중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챕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죠?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결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어요. 옛날 얘기 즐겁게 읽었고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제들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문제가 왜 있는지만 잘 챙기면 돼, 그지? 1번 문제,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돼 있잖아. 어쨌든 중심은 인물이야.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래서 가에서의 도미의 부인은 나의 살 설신녀는 하면서 두 주인공의 어떤 행동 양상을 적절한 걸 찾아보라는 건데 뭐 어려움 없죠? 이건 굳이 설명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두 번째, 2번 보면 기업부터 비읍까지의 어떤 특정한 소재나 특정한 어떤 구절의 의미들을 파악해보라 라고 돼 있지. 됐죠? 지금 이 문제 안에는 실은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고 노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출제의 요소로 약간 녹아있는 게 특징이야.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뭐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처럼 돼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랬었어? 이 두 작품들 전부 다 상징적 의미 같은 것들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지? 1번은 도미 부인이 가업을 회피하는 수단, 또 희생하는 존재. 특히 비읍은 설신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다. 뭐야? 아까 무슨 얘기였죠? 어디다 썼니? 안 썼니? 신분제 사회의 부정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3번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주인공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현명한 대처와 판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4번에서 디귿과 리을 이런 녀석들 재회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부 다 이 거울의 상징적 의미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든 것일 것이며 또 리을과 비읍은 앞날을 기억하며 성대에 전해주는 어떤 정표라는 것들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낸 것이겠지. 그죠? 자, 그런 상징적 의미만 볼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도 있는데요. 선생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럼 도미설화와 설신여설화에서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설명 다 해드렸죠? 굳이 길게 설명은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설화라고 하는 갈래는 수능에 등장하지 않지만 모평이나 학평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등장하는 녀석이야.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즐겁게 읽으세요. 읽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살짝만 얹어주면 아마 무리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전산문 1번 챕터 끝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산문 2번 챕터 넘어갈까 하는데 조금 이른데 그래도 챕터 넘어가는 장면이니까 좀 숨 좀 돌리고 갈까요? 네, 좀 이르지만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잠깐만 끊어갈게요.